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론조사계의 스나이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 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뭐 두 분 오시기 전에도 다 뉴스 검색하셨겠지만 지금 한일중 이제 3국 정상회담이 열려서 조금 전 이제 바로 세 정상들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조금 각자 그 정상들의 좀 입장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공동선언문이 이제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각 그 공동 기자회견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건데 일단 두 분의 이때 3국 이번에 그 회담 총평 한 번씩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예상대로 이제 만남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그런 새 정상들의 이제 회견 내용이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방점은 경제 그리고 이제 3국 간의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분야의 교류 뭐 이런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민감한 사안인 이제 북한의 미사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예상대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일단 4년 5개월 만에 이제 의제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만남 자체의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그 리창 총리가 왜 왔는지가 하나의 좀 포인트고요.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리창 총리가 왔는지 그거는 약간 중국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수위를 조절했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약간 중국이 보기에는 뭔가 일본에 대해서는 좀 매우 우호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항의의 의미 같은 게 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게 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말한 약간 모두 발언격에서 그 이 규칙 기반 경제 질서에 대한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실은 규칙 기반 경제 질서는 실은 이제 중국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조업 수출 기반 경제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거가 중요한데 실은 오히려 규칙 기반 경제 질서에 좀 비판적인 게 현재 미국 쪽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의 공통점은 수출 제조업이 중요한 나라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어떤 미일 동맹이라 그럴까요? 군사적인 미일 동맹은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일본 역시도 뭔가 중국과의 관계의 실리를 좀 추구하는 그런 점이 이번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모두 발언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어가지고 그런 점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좀 이제 한국의 이해관계도 밀접하기 때문에 외교안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이 뭔가 협력하는 거랑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한중일이 협력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기시다 후미오의 말에서도 그 총리의 말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한국도 좀 그런 거를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칙 기반 경제 질서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 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과 그 대공황이라는 게 있을 때는 서로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서로 보호무역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뭐 힘에 의한 거라 그럴까요? 네. 힘에 의해서 그냥 그 강대국이 막 이렇게 자기 행패 부리듯이 하면은 별 방법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이 터지고 대공황이 벌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한 경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축이 하나는 이제 그 IMF였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로 치면 그 가트 체제였던 거죠. 관세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래서 그 가트 체제가 1995년에 세계 무역기구로 바뀐 거거든요. 그 WTO 방식으로.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은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진 빈도가 왕창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그 어떤 뭐 식민지 제국주의들끼리 식민지 땅 따먹기 하다가 벌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두 차례 세계대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규칙 기반 경제 질서라고. 근데 규칙 기반 경제 질서는 쉽게 한두 마디로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강대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법치주의라는 거 핵심은 가진 자들도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실은 법치주의거든요. 당연하죠. 힘없는 사람한테 네. 행패하는 게 아니라 네. 마찬가지로 규칙 기반 경제 질서는 강대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가 규칙 기반 경제 질서의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수출 제조업 하는 나라는 그게 룰이 안정적이어야지 실은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은
국가적 소모가 있어 세계적 소모가 있어서 그때 이제 FTA를 하기로 했던 그 배경이 물자가 국경을 건너지 못하면 군대가 국경을 건넌다는 이제 그 정신들이 이제 통용되면서 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제 근대의 경제 효시가 나온 건데요. 네. 이어서 제가 질문을 그래서 드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대목 하나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는 거죠.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유럽 방문, 유럽 순방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던 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안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일 중에 매우 민감한 전략적 그 단계인데도. 그래서 2014년 7월 이후에 지금 안 왔는데 그러면 그 이택수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리창 총리가 와서 본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뭐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사실 한중 관계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건데 그건 내년쯤에 그러면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정상회담이면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는데 이제 뭐 내치라든지 외치와 관련해서 역할 분담이 뭐 있다는 뭐 그런 취지에서 리창 총리 그 이전에도 이제 총리가 계속 왔었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본 국민들은 좀 아쉬운 대목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만남 자체가 오랜만에 만남이고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또 약간 입장이 다를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뭐 안보 문제는 특히 이제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만남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여러 다자 정상들이 모였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한일중 삼각 체제의 정상회담은 당분간은 총리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그럴 가능성이 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일본 관련 질문 최 소장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라인야후 사태 굉장히 우리 국민들 민감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정부도 대책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고 그다음에 그 기시다 총리도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 관리 영역의 보안 관리 영역의 문제라고 답변해서 그럼 이 문제는 혹시나 이제 매각에 대한 얘기는 이제 또 수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직은 실은 그렇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취임한 이후로 어떤 한일 관계 복원에 애정을 많이 뒀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국민도 있고 우호적인 국민도 있고 이제 같이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 사태는 한일 관계랑 무관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야당 지지자라든가 이쪽에서 보기에는 실제로 이제 왜 그 기시다 후미오 입장을 본인이 대신하느냐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있는데 좀 선의로 해석하면 이제 뭔가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이것이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측면인데 이게 실은 그 네이버 자체의 입장도 좀 약간 좀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뭔가 이렇게 이 계속 거기가 그 라인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네이버도 정리를 해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엑스트를 한다 그럴까요? 현금화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얻은 돈의 일부를 다른 더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거든요. 일종의 네. 출구 전략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약간 지분 정리 요구 이전에 이전에 그런 어떤 그 기업 측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따라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네이버도 약간 곤란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업계 네.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실은 이제 어떤 그 형식적으로 보기에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약간 뭔가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네이버 자체의 이해관계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치적 쟁점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확률적으로 전망해 본다라면 일단 한 템포 있다 좀 쉬었다가 한 반 템포 있다가 좀 뭔가 다른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늦어도 다음 달 4일 이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일본 측에 통보를 했는데 이게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나 화났다는 사인인가요? 뭐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교롭게 이제 시기가 겹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의 어떤 양해하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뭐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며칠 내에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필리핀 그 공해로 이 잔여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북한에서는 이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삼각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이 약간은 느슨한 연대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에도 약간의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이 있고 네. 한국하고 일본에는 뭐 이제 미국하고 같이 경계심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고 이번 3개국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전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 뭐 그런 차원에서 발사했다고 보는 시각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동선언 문제 나오면은 삼국 정상회담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른 시간에 이슈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우리 국내 문제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정말 제가 알기로도 한국 헌정사에 이렇게 그 한 대의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가 이렇게 관심을 끈 적이 있었나 저도 네, 굉장히 맞아요. 좀 그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 오늘 이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실제 여기 지금 연금과 특검법 그러니까 그 최혜병 그 특검법 문제가 동시에 돼 있단 말이죠. 이 소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가능해 보입니까? 양당의 조율 가능성?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네. 이 원내대표 두 분이 네. 기자분들 앞에서 얘기한 걸 봤는데요. 네. 일단은 결렬이 됐다라고 얘기를 결렬로. 했고 네. 추경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이 연금 관련된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당황스러운 면을 여러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두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지금 불발이 됐기 때문에 결국 22대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최 소장님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 이게 최혜병 특검법과 연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화요일날 문제가 되면은 별도로 열면 되지 않느냐 해서 29일도 그러니까 내일과 수요일을 다시 열어놨는데 그러면 그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국민의힘이 매우 현재 연금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강조했던 게 3대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3대 개혁이 연금, 교육개혁, 노동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인데 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의대 정원 논란이 있어서 그걸 뭐 포함시키면 4대 개혁이라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실은 연금개혁은 이게 원래 법으로는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가지고 보험료랑 소득 대체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법의 네. 취지 자체가. 네. 네.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적용됐던 최초의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어요. 네. 법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연금은 좀 그 뭐랄까 이렇게 그 낸 거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뭐 연도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100원 내면 210원 정도 받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0원은 다음 세대한테 약간 덤탱이 씌워져 있는 구조예요. 다음 세대는 210원 내고 100원 받도록 다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5년마다 조금씩 바꾸라고 법이 설계돼 있는 건데 네. 노무현 대통령만 그걸 책임지고 했어요. 이러저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뒤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뭐랄까 이렇게 비난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은 거거든요. 되게 이제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던 건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데 막판에 지금 국민의힘이 던진 안을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거부하는 거는 지금 이제 보수 언론도 사설로 지금 다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짓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국정 아젠다가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제 그러니까 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늦었지만 과감하게 원래 처음에 이제 민주당은 45%, 소득 대체율 45%, 국민의힘 원래 43%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구조 개혁을 한다고 전제하면 44%도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43%든 44%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9%가 13%가 보험료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라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이걸 과감하게 받는 게 당장은 뭐 이재명 대표의 역제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좀 사람이 좀 통 크게 뭔가 결정할 땐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국가적인 어떤 개혁 아젠다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좀 넘어서서 뭔가 결단할 줄 아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약간 좀 이제 협량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정부가 그런 의제 설정 또 의제 수용의 아젠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지금 관심은 내일 열리는 최혜병 그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게 더 오히려 관심사가 되는 형국이잖아요. 그것도 관심사고 연금 개혁을 왜 국민의힘은 실은 국민의힘 안을 받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냐 해서 이 보수 언론의 사설로도 비판받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탈표를 노리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숨겨진 전략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17표 이탈표를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10표 정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7표가 모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22대 국회에 들어서 정부 여당의 국정 동력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17표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인들이 좀 결속할 수도 있는데 지금 10표 정도 되면 설마 이게 통과되겠어라고 무소속 무기명으로 네.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와 연계해서 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렇죠. 유발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국민의힘 이탈표를 좀 노린 어떤 전략적인 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에 의해서 최재형 의원까지 나왔어요. 네 번째 이탈표인데 드러내놓고 네. 예, 이 부분 네, 최 지금 소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7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이제 4명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고 또 예상한 것과 다르게 뚜껑을 까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님 것도 그런 건이었지만 근데 저는 여전히 이제 굳이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 부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져요. 그거는 이게 가결됐을 경우에 여당이 겪게 될 어떤 자중질환이라 그럴까요? 네. 그다음에 내부의 이제 혼란 같은 거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뭐 가결표를 던져서 어차피 이제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얻게 될 실익이라 그럴까요? 뭔가 억한 심정이 있어서 한번 뭐 당해봐라라는 심정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이제 가결표를 던질까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데 뭐 만에 하나 정말 이제 가결이 나오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후에 이제 그 뭐랄까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어마어마한 혼돈에 빠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사실 그래서 내일 그 국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어쩌면 22대 국회 개원보다도 21대 국회 마무리가 더 전국에 큰 파란과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목되는 건데요. 일단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슈 대통령 지지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먼저 여론조사 내용 한번 볼게요. 이번 이택수 네. 대표님께서 한번 그 조사기를 설명해 주시죠. 네, 조사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30.3%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지난주까지 4주 동안은 미세하게나마 총선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5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네. 계속 횡보했다고 봐야 되겠죠. 총선 그렇죠. 이후에 횡보였죠. 네. 30% 초반, 네. 일부 조사에서는 20% 이제 중반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갤럽 조사가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무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주 상승세를 보이다가 5주 이제 다시 이제 약간의 내리막세를 보였습니다. 일간으로는 지난 목요일 날 26.8%를 기록해서 한국갤럽이 지난주 화수목 조사했던 자체 조사였고요. 전화 면접 조사였는데 갤럽 조사하고 좀 근접한 결과까지 나왔었는데 26.8%.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엔 31.2%까지 좀 회복을 하면서 주간 집계는 30.3%로 30% 선을 지켰는데 지난주 아시다시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이제 재가를 했고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중반에는 조금 약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주안엔 다시 이제 약간 회복하는 모양새. 기자들과의 이제 소통도 있었고요.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또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면서 주반에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최 소장님은 그 대통령 지지율의 이 횡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 그게 사실 좋은 이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단과의 이제 직접 소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조금 말하자면 여론의 반응을 좀 이끌는 이슈도 있었는데 그렇게 큰 그 반등은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갤럽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총선 이전의 조사 맨 마지막 조사와 총선 이후의 첫 번째 조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해서 이제 실제로 상세 내용을 좀 제가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네. 맨 마지막이 34%였었어요. 총선 직전에 실시된 맨 마지막이. 네. 그런데 이제 34에서 23%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11%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네. 지지율이 국정 운영 지지율에서. 그런데 그 상세 내용을 쳐다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 가지 뭐 지역별, 성별, 뭐 소득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나 보니까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한쪽에서 20%포인트가 떨어지고 나는 진보 보수 중도 중에 나는 보수다 나가는 네. 쪽에서 20%포인트가 역시 떨어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핵심 보수 유권자가 실망한 거야. 아하.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경제 이론에서는 이제 외부 경제 충격 같은 경우면 이제 실업률이나 GDP 같은 게 떨어질 때 쫙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걸 V자 회복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V자 회복이냐 아니면 이제 U자 회복이냐. U자형이냐. 근데 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실은 원래 일종의 선거도 한번 패배한 쪽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이긴 쪽은 좀 올라서 약간 선거도 약간 V자 회복 형태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약간 다시 회복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큰 트렌드는 회복되고 있어요. 정당 지지율은.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L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안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보수적인 색깔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현재 매우 강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의 어떤 반사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나 여론조사도 갖춘 거서 이게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로 약간 전이 되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네. L자 형태가 네. 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정 아젠다의 어떤 복원이라든가 그런 게 맞물리면서 돼야 되지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약간 그냥 가벼운 이벤트 지금 기자간담회도 결국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네. 일련의 사건들이. 그래서 뭔가 아젠다 세팅과 연동되는 그런 게 같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총선 이후에 실제로 두드러진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 최 소장 분석 기자님 흥미로운 지금 좀 말씀 하나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여권 내에서 보완제 관계가 아니라 대체제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대체제 관계 성격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 걸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스탠스를 반윤 스탠스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현실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거를 이제 좁게 해석하면 대통령과 차별해야지 이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선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51%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극 보수의 지지층도 받고 소극 보수 또는 중도의 지지층을 받아서 51% 연합을 만들어야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차별화하되 한편으로 뭔가 또 협력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이 35%인데 한동훈 20% 대통령 지지율 15%다. 그럼 이게 5% 높다 그래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반으로 쪼개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나온다고 치면 한편으로는 차별화하고 네.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국정 아젠다를 끌고 가는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약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정책 네. 주도권까지도 보여주는. 딜레마네요.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정당별 지지율도 짚어주십시오. 네, 이 정당 텍스트께서. 지지율은 네. 리얼미터가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조사한 거고요. 나머지 네. 내용은 같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5.2%, 민주당이 33.9%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리얼미터 기준에서 연속 2주 오차범위 내 살짝 앞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었습니다. 한 6%포인트가량 하락했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추미애 의원 당선인이 이제 선출되지 못하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이탈했고 실제 탈당한 분들도 많이 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사 이제 기관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경우도 좀 발견이 됩니다만 리얼미터에서는 아직까지 2주 연속 좀 그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13.8%로 나타났고요. 개혁신당 4.8% 순으로 나타나서 국민의힘은 여하튼 총선 이후에 조금 하락했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반등하는 모습.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 앞서가는 원래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타났다가 하죠. 네. 원래 정권 후반기 가면은 이제 당 지지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그러죠. 네. 조금 그 현상이 좀 빨리 나타난 측면이 있어 네. 네.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 뭐 7월쯤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실하고의 이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있게 될지 아니면 또 부작용 때문에 지지율이 좀 또 빠질지 네. 그 부분이 관심사항 아닌가 그 싶습니다. 이 소장님께서 한 번 더 네. 이 대표님께 더 네. 여쭤볼게. 지금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을 받아들이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네. 그런 또 그 말하자면 그 분석도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최상병 특검 이제 이탈 네. 그 부분도 노림수로 뒀을 수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탈하고 당 그렇죠. 지지도 네, 빠진 지금 측면 네. 때문에 당 결속력 강화, 그렇죠. 당원들의 또 원심력을 좀 유발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쌍끌이 전략이라고 표현하던데 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금 개혁 문제는 이게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던진 거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연금만 안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연금 우리 동의할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본인들께서 주장하시던 거를 이재명 대표 주장하니까 우리는 우리 안을 반대라고 말하는 약간 이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그러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을 반대하는 거여서 이거는 좀 약간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보수적인 유권자가 보기에도 또는 합리적인 유권자가 보기에는 좀 약간 이제 너무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인 뭔가 주도권 뺏기니까 그냥 판을 깨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이제 한 1, 2% 가까이 따라붙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압승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참패했는데도 정당 지지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좀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서 받을 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한 10% 초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실은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분석해보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율도 일부 가지고 오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난번 총선 때 좀 뺏어왔다고 봐야 돼요. 네. 양쪽에서. 네. 그래서 민주당 조국당의 합계를 중심으로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계와 국민의힘을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이걸 전까지만 비교하면 정당 지지율은 그대로네 또는 비슷하네 또 국민의힘이 앞서네라고 하면 이제 상황을 좀 오판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1대1 구조로 볼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여기에 끼워 넣어주고 그렇게 여론 흐름을 분석해야 이게 제대로 읽힐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이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한 50% 정도 나왔었거든요. 또 넘을 때도 있었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오늘자 기준하면은 33.9하고 13.8을 합치면 50%에 살짝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장 선출 이제 파동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빠진 측면은 양당 모두 있었다라고 봐야 될 네. 텐데 일단 보수 대 진보 이렇게 구분해서 보려면 왜냐하면 내후년에 지방선거하고 또 그다음에 대선이 있기 대선이 때문에 있죠. 그걸 좀 가늠해 보려면 말씀하신 대로 진보 정당의 합과 보수 정당의 합을 봐야 되는데 대략 현 구도는 5대4 정도로 진보가 앞서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35%가량 나오지만 또 개혁신당이 굳이 따지자면 보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네.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는 또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허은하 대표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합치면 대략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뭐 5대4 정도의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지형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결국 보수보다는 좀 진보가 조금 더 다음 선거 때까지는 유리한 국면을 갈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이념지향 구도에서 물론 조사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당신은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보수냐고 물어보면은 보수가 박빙으로 살짝 더 많은 구도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은 약간 온건 보수 또는 이제 현 정부의 비판적인 보수가
그게 이제 지난 선거에서도 뭐 대파 논란, 이종섭 논란 등등으로 이탈하면서 졌던 측면이 있어서 이게 이제 진보가 우위라고 단정할지는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 내정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 시기도 윤곽이 잡힐 테고 여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론도 나오는 것 같고 요 소식 네, 이택수 대표께서. 일단 전당대회는 뭐 7월쯤에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했던 부분도 초반에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말 7월 이쯤에는 전당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말 7초. 네. 그다음에 그 서병수 의원이 선관위원장이 됐죠. 예전에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 대표를 지낼 때 사무총장을 맡았던 아주 두 분이 가까운 사이고요. 일단 뭐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경선 관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선관위 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이제 갖춰갔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출마 여부가 지금 이제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한동훈이면 당대표 출마 안 해 얻을 게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50% 이상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한 5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 가능성이 조금 50% 아래에 좀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나경원 대 한동훈 대결 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택수 대표님께서 60%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쎄 들었어요. 최 소장님. 최 소장님께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좀 미묘하더라고요. 지금 뭐 한동훈이면 불출마하겠다 얘기했지만 또 연금개혁은 본인은 또 민주당을 받자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민의힘 쪽이 뭔가 이 연금개혁 이슈에서 원래 국민의힘 쪽을 상징하던 이슈고 또 청년이랑도 그렇죠. 네. 연결돼 있고 그리고 뭔가 개혁적 아젠다가 되게 약하거든요. 네. 역대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됐건 박근혜 정부가 뭔가 이렇게 국정과제를 주도하는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떤 그 선거에서 패배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차기 대권까지를 노리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정책에 대한 이해도 주도력 이런 거에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뭐 소위 말하는 약간 숟가락을 얹는다 그럴까요? 계속 숟가락을 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윤희숙 우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는 받자 원래 우리가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금개혁에서는 지금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좀 약간 그 다양한 의견이 있는 백가쟁명 방식으로 가는 게 이번 어떤 연금개혁 이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제안이 네. 사실상 당략적이고 꼼수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당권 주자급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걸 받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당권과 관련해서 조금 미묘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요. 정무적으로 차별하는 방법도 있고 실은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그렇죠, 방법도 그렇죠. 있거든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나는 꼭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주장을 다 동조하는 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직구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차별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정부랑. 그런 방식을 이번에 나경원 그 좀 당선인 같은 경우도 정책적 차별을 통해서 아까 이제 어떤 거는 정무적으로 뭔가 연대연합을 하고 어떤 거는 정책적 차별하는 그런 약간 이중 전략이라 할까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좀 사안을 바라보세요? 일단 당심이 출렁거려야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외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지지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당심이든 민심이든 뭔가 출렁이는 어떤 정책적 또 정무적인 판단을 보여줘야 되고 이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의 좀 다른 접근을 이번에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은 딱 하나.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참전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이슈는 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연금개혁 이슈가 실은 되게 복잡한 이슈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이 국회의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토론회라든가 많이 접했으니까 근데 원외에 있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알만한 거에는 싸움을 참전할 수 있어도 잘 모르는 거에 참전했다가는 또 이러저런 데미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공부가 덜 됐다고 얘기하시는 저는 거죠? 그럴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실은
저도 이제 정책 쪽에 계속 관여하지만 상당히 좀 복잡한 이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가 먼데이. 지금까지 두 분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